자, 이번에는요, 수다학 파인드매스 시즌2 산업 속에 숨겨져 있는 수학의 이야기를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에너지와 수학에 대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에너지면은 이런 거잖아요. 뭐 풍력 에너지, 뭐 태양열 에너지. 그렇죠. 특히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뭐 휴대폰의 또 그 배터리 에너지. 뭐 이런 것도 다 우리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에너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중요한 왜냐하면 거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전화가 딱 와야 되는데 이 배터리가 나가게 되면 중요한 전화를 못 받으면서 행사가 날아가요. 네, 그러니까 섭외가 안 이거를 돼요. 꼭 해결해야 됩니다. 수학이 나서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요. 우리 네. 이리 씨를 위해서도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 에너지가 빵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너지 산업 속에 숨겨져 있는 수학의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이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에너지가 없는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데요. 석유, 석탄, 가스, 전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들. 이러한 에너지 관련 산업에서 에너지를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학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90년대 후반의 미국. 석유업체인 이사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보르네오 섬 인근 마카사르 해협의 시메시 주권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당시 다른 석유 회사들은 마카사르 해협은 석유가 나올 수 없는 지형이라며 이사의 결정에 의문을 품었는데요. 그리고 몇 년 뒤 이사가 마카사르 해협에서 하루 2만 배럴의 석유를 뽑아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배럴을 약 159리터로 계산을 했을 때 2만 배럴이면 하루에 약 300만 리터의 석유를 뽑아내고 있는 셈인 겁니다. 누가 봐도 무리일 것 같았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결정적인 판단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수학자였습니다. 과연 수학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에 속해 있는 수학자들은 해협 주변 지형 암석의 나이, 압력, 온도, 밀도를 미분 방정식과 확률 등을 사용해 분석했는데요. 이와 같은 철저한 수학적인 실험과 계산을 통해 그 지역에 석유가 묻혀 있을 것으로 확신했던 겁니다.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수학과 과학 분야의 유능한 인재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했던 이사. 결국 수학의 힘을 통한 이사의 판단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온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제조, 물류산업 등 경제활동에 중요한 거의 모든 산업의 필수 요소인 에너지. 과연 이외의 에너지 산업 분야에 수학이 어떻게 사용돼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을지 지금 파인드매스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와, 정말 대단해요. 석유가 숨어져 있다는 걸 수학으로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저 좀 아쉬운 게 네. 아니 그 석유 찾으러 갈 때 우리한테 좀 연락 좀 해주지. 좀 양동이로 좀 갖고 가가지고 좀 네. 받아보고 싶어요. 우리는 수학을 잘 못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따라가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양동이는 잘 들잖아요. 힘은 남아도니까. 그렇죠. 자,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수학이 이렇게 문제 해결을 잘 해냈다고 하니까 진짜 놀라운데요. 근데 앞으로도 많이 활용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회사도 수학과 과학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아카데미를 열었는데요.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과 여러 가지 산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회사의 CEO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수학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에너지 산업 분야에 신생 벤처 기업이 있었었는데 그 벤처 기업의 창업자가 공학자였었어요. 그래서 수학자를 영입해서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여러 기기들의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냐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기계에 센서를 달아서 에너지 효율을 조사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치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센서들에 모아진 데이터들이 그냥 계량기를 통해서 오는 정보에 비해서 81만 배나 많은 빅데이터가 오다 보니까 네.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학자를 영입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됐었는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각각의 기기에 붙어 있었던 센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기기에서 오는 정보들이 하나의 센서로 모이게 되고 그것들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는데요. 그걸 분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각의 기기가 가지고 있는 파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 파장을 통해서 기기를 분석할 수 있게 됐고, 그 기기가 쓰는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도 용량이 적어지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세금의 문제도 그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기기를 찾아내면서 누진세가 나오는 원인을 분석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수학자의 노력을 통해서 100년 이상 계속 이어왔던 계량기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것은 에너지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수학적으로 도입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사업에 파격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네. 와. 주승엽 선생님 뭐 에너지 얘기하시면서 에너지 엄청 쓰셨어요. 어? 오. 그러시네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딱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뭐 막 그 새로 산 가전제품도 없는데, 그리고 전기도 내가 갑자기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의심한 경우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 왜 예.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와, 이제는 이 수학 덕분에 그렇게 의심할 필요 없이 네. 이제 수시로 바로바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수학이 또 이런 의심하는 것도 사람의 없애주는. 마음도 고쳐주는. 정말 대단한 것 또 같습니다. 그렇네요. 어. 근데 이 에너지라는 게 꼭 석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태양력도 있고 풍력도 있고 수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왠지 이런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수학자들의 역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그렇나요? 네. 그 풍력을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하는데 수학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풍력 발전소를 이제 건설할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또는 네. 그 발전소 내에서 풍력 발전기를 배치하는 방법도 다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였고요. 이리 씨, 네. 그 풍력 발전기의 날개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3개 오, 아닐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풍력 발전기는 바람이 세게 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3개. 아, 세게. 아니 그것도 설마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다 수학적으로 알아낸 결과입니다. 보통 날개 수가 많으면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훨씬 더 오, 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날개가 많으면 또 무게가 높아져서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또 뒷날개에 부딪힌 바람이 또 저항을 저항 일으켜서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날개 수를 줄이면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정을 해서 가장 최적치를 찾아내는데 그 최적치를 바로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3개라는 것을 찾아내서 그렇게 날개가 3개인 것이죠. 되게 힘들게 알아냈네요. 저처럼 간단하게 알아냈으면. 근데 3개 나오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야 되니까 3개. 그렇죠. 또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열도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데 수학의 공이 컸는데요. 태양열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오기스탱 무쇼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수학 교사였습니다. 태양열 수집기를 처음 개발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는 가스등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옛날이었는데 태양열을 수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자마자 막 금메달도 따고 굉장히 네. 이슈가 많이 되는데 그때 당시 석탄을 사용했는데 석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태양열 수집해서 이제 기계를 돌리도록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적었기 때문에 상용화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이슈가 됐고 이 수학 교사가 말하기를 석탄은 고갈이 되겠지만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태양열 에너지는 영원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대로 지금 현재 태양열 에너지는 대체 가능한 에너지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네. 아주 확실한 대안으로 손꼽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료 공급이 조금 이제 어려운 빈민층에서는 실제로 아직도 이것이 구호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수학
수집사가 미래를 보는 눈까지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 땅 저 땅 다 이렇게 쑤시고 다니다 보니 이게 오히려 환경 오염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설마 이 문제도 수학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네, 당연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대충 집어넣는데 오늘 다 맞는 것 같아요. 잘 걸리네요. 이상하네요, 오늘. 컬럼비아 대학의 수학과 교수였던 앤서니 피어스 교수라는 분이 셰일가스 채취 과정 중에 환경 오염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네. 셰일가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유를 대처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인 천연가스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6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취 과정 가운데 화학 약품을 땅속으로 투입하고 그 폭발하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환경 오염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구가 계속 되었는데요. 각종 방정식을 이용해서 자연 현상에 대해서 구성하고 지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방정식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실험하지 않고 가상 실험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되었는데요. 이때 화학 물품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네. 암석이 파열될 때 그것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 다음에 암석에서 빠져나오는 셰일가스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연립방정식으로 세우게 되고 그 연립방정식을 풀어나가면서 가상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각각의 경우 어디에 셰일가스가 있는지를 네. 모르잖아요. 그게 발견이 되었을 때 화학약품을 얼마만큼 투여할 것인지, 땅은 얼마나 깊이 팔 것인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변수들을 넣어가면서 그때그때 변수를 바꿔가면서 실제 땅을 파지 않고도 가상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중심에는 수학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셰일가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체 에너지를 어떻게 발굴할지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자원 관련 직업도 앞으로는 유망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유망하고요. 앞으로 더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더 많은 물건을 만들고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복지를 누리고 싶고 그때 다 필요한 게 에너지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자원 개발 연구원이라는 직업도 생겼고요. 대체기기 개발 연구원, 신재생 에너지 연구원, 에너지 진단 전문가 이거 관련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에너지 관련된 직업들이 생기는데 네. 그 에너지 관련된 직업들의 대부분의 특성이 수학적 분석력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거죠. 게다가 과거에는 지구가 내린 선물, 즉 석탄 에너지 위주였잖아요. 네. 그게 뭐 천연가스, 석유, 석탄, 그 다음에 뭐 셰일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가 준 선물인데 거기 한 단계 넘어서 만든 게 이제 원자력 에너지. 여기까지는 이거에 관련된 학과들이 많은 역할을 했었죠. 거기에 이제 태양광이 들어오면서 폴리실리콘이라는 걸로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 생물 속에서 바이오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고 풍력에서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고 지열에서 에너지, 조수간만에 차리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 수없이 많은 에너지를 보면 각각의 영역에서 전공자가 또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특별하게 한 종류의 학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 분야의 에너지에 관련된 그 직업에 따른 학과가 필요한데 이들 모두가 수학적 사고력을 또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대체 에너지를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일어날 거고 여기에서 더 많은 직업들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파인드매스 시즌2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미래의 모든 직종에는 다 수학이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웬만하면 다 수학이 숨겨져 있다는 거. 웬만함이 아니라 거의 100%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수학을 왜 해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 꼭 수학을 해야 한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학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 또 수학 고민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